네, 먼저 이번 시간에 이제 처음 다루게 될 주제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활성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 단층 퍼셉트론을 고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활성 함수로 계단 함수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한 활성 함수들이 사용되게 되면서 우리가 점차 좀 더 그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함수들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계단함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래서 계단이라는 이름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어떤 특정한 기준을 여기 x가 지금 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y값이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또는 1 혹은 뭐 0 또는 1 이런 식으로 딱딱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계단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용된 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나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같은 이 활성함수들을 보면 또 이런 식의 곡선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에서 얘기했던 로지스틱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활성함수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의사결정을 한다. 이제 영역을 영역으로 변환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전에 얘기했었던 XOR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XOR 문제를 풀 때 두 개의 퍼셉트론을 결합하는 예제를 봤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X0, X1, 다음에 X2 이렇게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퍼셉트론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Z1, Z2라는 새로운 평면, 새로운 공간으로 이 인풋을 변환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퍼셉트론은 계단함수를 사용하는 퍼셉트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웨이티드 썸이 계산이 될 텐데 여기서 계산되는 웨이티드 썸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아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직선이 요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요 1번 퍼셉트론이 요 직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퍼셉트론이 이 두 번째 직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공간 경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Z 공간으로 변환이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있는 두 직선의 가운데 있는 영역을 A, 그 다음에 이 밑에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B,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영역을 C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B, A, C에 어떤 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 Z1, Z2로 변환을 했을 때 특정한 점으로 매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림을 조금 부정확하게 그렸지만 마이너스 1,1, 1,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점으로 매핑이 된다. 왜냐면 요 세 개의 공간이기 때문에 각각 여기에 있는 점은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A, B, C에 있는 모든 점들이 각각 요 세 개의 점으로 매핑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웨이트이 각각 뭐였는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0.5 플러스 이제 x1 플러스 x2는 0이라는 직선이 이제 첫 번째 직선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선 같은 경우는 1.5. 요런 직선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값이 요 부분 이 웨이티드 썸에 해당하는 값이 계단함수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Z1이랑 Z2가 마이너스 1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도 Z2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을, 여기 요 안에 있는 A의 영역에 있는 점을 어떻게 변환을 하든지 간에 이 웨이티드 썸 자체는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결국은 요게 계단함수를 통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또는 1로 변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요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하나의 점으로만 매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점들이 사실은 이쪽에 있는 점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점이 조금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전부 다 하나의 점으로만 매핑이 된단 말이죠. Z 평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딱한 의사결정이다. 즉, 이 A라는 영역을 하나의 점으로만 변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식의 곡선의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영역을 영역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다른 인풋이 이제 x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0하고 1 사이에 어떤 실수값으로 연속적인 값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딱 이 세 개의 점으로만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요런 로지스틱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렉티파이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렐루라고 하는 활성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x가 0, 사실은 x가 아니라 이제 웨이티드 썸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0 이하이면 전부 다 0이고 요 0 이상이면 이렇게 s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요런 활성함수의 장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결과가 0 또는 그 외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건데, 어떤 특정한 threshold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다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가 마치 꺼진 것처럼, 이 노드는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인 z값이 양수로 나오는 노드만 켜져 있다, 나머지는 꺼져 있는 노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렐루 펑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조금 더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식을 보면 이 두 개의 식의 요 앞에 우리가 썸을 계산해서 썸을 요 자리에다가 집어 넣을 건데 그 앞에 s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커질수록 좀 더 계단함수에 가까워진다. 즉 모양이 이 원래 요렇게 생긴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가팔라진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도함수 계산이 빠르다. 특히 이제 계단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이게 1차 도함수를 계산을 할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0을 기준으로 우리가 도함수라는 게 결국에 기울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0을 기준으로 0 미만이거나 초과인 영역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고, 그다음에 이 0인 지점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텝 펑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다.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범위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제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는,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범위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요런 괄호와 요런 괄호의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괄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0,1이라고 표현하면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이 0과 1은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했을 때는 0과 1을 포함하는 이런 식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0은 포함이 안 되고 1은 포함이 되는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다 이제 소괄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0과 1은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 어떤 범위를 가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뭐 식이 거의 좀 유사한데,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s라는 값이 우리가 웨이티드 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웨이티드 썸이 결국에는 여기서는 만약에 이 s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요 식이 다 이제 날아가겠죠.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0에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요 함수의 최종 값은 이제 1에 수렴을 할 거고요. 1로 수렴을 할 거고, 반대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이 스텝 펑션의 값은 1에 가까운 값이 되고, s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스텝 펑션의 값은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이제 s가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2 빼기 1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1로 1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체가 다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텝 펑션의 결과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0과 1 사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다양한 것이 좀, 아까 전에 제가 맨 오른쪽에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렉티파이어 렐로 펑션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과 s 중에 더 큰 거, 즉 s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는 음수랑 0이랑 비교하면 무조건 0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0이 결과값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s가 양수인 경우는 0과 비교하면 항상 s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s 그 자체가 이제 펑션 출력값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1차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 왼쪽은 기울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기울기가 1이죠. 왜냐면 이 s 자체니까 기울기가 1이고, 물론 이 0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범위는 0에서 이제 무한대까지인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 이제 괄호가 대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쵸? 이쪽 왼쪽 부분은 함수의 출력값이 0이기 때문에 0을 포함하는 범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성 함수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밑에 이제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2레이어 퍼셉트론하고 3레이어 퍼셉트론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 인풋 레이어는 이제 레이어 개수로 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레이어 퍼셉트론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각각의 레이어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개의 레이어다, 2층 퍼셉트론이다 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식들이 계속 사용될 거라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이 인풋 노드가 총 D 플러스 1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바이오스 노드를 포함해서 X1에서부터 XD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D 플러스 1개고요. 그쵸? 그 다음에 D는 우리가 피처 개수, 우리가 인풋 데이터에 있는 피처 개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C개 아웃풋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요게 총 C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뭐 클래스 개수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C개의 클래스 개수가 있을 때 C개의 아웃풋 노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분류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떤 샘플이 결국에는 클래스 A, 이런 식으로 세 가지 A, B, C라는 세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인데, 그래서 A, B, C라는 샘플로 클래스로 결과적으로는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는 A, B, A, 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A라는 클래스를 뭐 100, B라는 클래스를 010, C라는 클래스를 001 요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코딩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의 말뜻은 총 우리가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항상 켜져 있는, 즉 핫한 상태인 것을 이제 원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고, B는 가운데 것만 1, 나머지는 다 0, C는 마지막 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원핫, 요거 자체는 이제 원핫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다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 개수만큼의 노드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100이면 A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만들죠. 어쨌든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요게 지금 D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C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히든 노드가 만약에 여기 이제 2층 퍼셉트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히든 노드가 P개가 있는데 P개, 여기가 P개의 1에서부터 P까지 P개의 히든 노드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노드 개수는 사실 인풋 피처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디펜던트 하겠죠.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처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지정이 될 거고, 아웃풋은 이제 보통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클래스 개수로 한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출력 값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제 요 안에 노드를 몇 개로 할 건지, 이 노드를 뭐 3개로 할까 4개로 할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추가적인 매개 변수, 즉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웨이트들은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고, 그거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주고 나서 시작하는 그런 변수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하이퍼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사용자가 미리 정의하는 거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버리면 또 뭐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언더피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D 플러스 1, P,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제 요 안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한층 더 늘어나게 되면 얘는 P개, Q개 이런 식으로 노드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우리가 노드 개수는 지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점점 더 업데이트를 해서 좋은 매개 변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지금 요 사이사이에 있는, 요 엣지에 있는 이 웨이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커넥티드가 다 커넥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D 플러스 1 곱하기 P개의 엣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 있는 모든 엣지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U1 이렇게 U1이라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 지금 히든 노드랑 아웃풋 노드 사이사이에도 다 엣지가 지금 존재하죠. 그래서 요것들을 모아서 U2라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히든 레이어가 늘어나면 U1, U2, U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러닝 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매개 변수의 이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매트릭스 자체도 여러 개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U1, U2를 다시 한번 이제 표현을 전체적으로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1은 이제 2층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있는 것이 매개 변수를 모은 것이 이제 U1이고, 그 다음에 은닉층과 출력층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웨이트를 모아놓은 것이 U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이쪽이 0에서부터 D까지니까 D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이 세로가 P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즉 P 곱하기 D 플러스 1의 요런 차원을 가지고 있는 요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U1,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풋 노드인 X0하고 히든 노드 P1 사이를 연결하는 요 웨이트를 여기 사이의 웨이트를 우리가 U1, 0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제 0에서 1로 가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금 노테이션을 바꿔서 이제 1,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매트릭스를 보면 얘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히든 레이어가 여기 이제 P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출력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바이어스 노드를 또 추가하기 때문에 요게 하나가 더 생겨요. 이 중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P 플러스 1개의 요쪽은 P 플러스 1개의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 C개, 여기가 이제 C였죠? 그렇기 때문에 C 곱하기 P 플러스 1이라는 요런 형태의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 게 이제 U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조금 다시 합성 함수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x라는 인풋이 있죠. x1부터 xd까지 뭐 굳이 포함을 하자면 x0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인풋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요게 이제 d 플러스 1 짜리의 어떤 벡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은닉층을 통과하면 결국에는 p개의 벡터로, p개짜리 벡터로 변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벡터를 x라는 처음에 우리가 인풋으로 넣은 벡터를 이 은닉층을 통과하게 되면 새로운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된다. 즉, 이 퍼셉트론이 첫 번째 은닉층을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은닉층을 통과하면 x를 f1이라는 함수에 대입을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새로운 p개짜리의 벡터로 만들어진 인풋이 되는 거고, 그거를 또 다시 출력층 사이에 인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웨이트를 다 곱해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내서 또 C개짜리의 어떤 벡터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함수를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다. 즉 출력층을 통과하는 게 이제 F2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겹겹이 표현한 것이 이제 합성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퍼셉트론을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층 퍼셉트론이면 여기 한 번 더 통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겹짜리 합성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fx를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최종 O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아웃풋이거든요. 아웃풋 벡터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깊게 쌓으면 이런 식으로 L개의 층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가중치 행렬로 다시 이 합성함수를 표현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 x라고 들어왔던 이제 인풋에다가 그 앞에다가 u1을 곱한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생각을 해볼까요? x가 지금 d 플러스, 이게 지금 p 곱하기 d 플러스 1짜리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 지금 d 플러스 1 곱하기 1짜리인 요 x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x0부터 xd까지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렬 연산 수행할 때 요렇게 곱해서 첫 번째 아웃풋을 만들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p 곱하기 이렇게 두 개의 연산을 하면 p 곱하기 1짜리의 어떤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거는 이 연산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u10 곱하기 x0 플러스 u11 곱하기 x1 이렇게 u1d 곱하기 xd 이렇게 계산을 한 거가 첫 번째 요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을 한 게 두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 up0 곱하기 x0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upd 곱하기 xd 이렇게 계산한 게 마지막 p번째 벡터의 그 값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좀 길게 써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뭐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요게 지금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세로로 피개 값이 있는 어떤 피개짜리 벡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요런 식으로 이 히든 노드에 이제 피계가 있을 때 요 연산을 이 인풋을 집어넣어서 웨이트하고 곱한 다음에 요 피계의 피계짜리 노드의 값을 만들어낸 게 바로 요 연산으로 수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지금 가중합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활성함수를 통과시켜야 되죠. 활성함수 뭐 시그모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아웃풋 노드가 또 아웃풋 노드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 앞에다가 아웃풋 노드 히든 노드와 아웃풋 노드 사이에 있는 모든 웨이트를 사용해서 가중합을 또 계산하고, 그걸 또 활성함수를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행렬로 그리고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역할은 우리가 XOR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더 새로운 특징 공간으로 기존에 있던 인풋 벡터를 변환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제 학습된 요 값들이 사실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 요렇게 새로운 특징 공간으로 만들어내서 새로운 벡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특징 학습이라고, 피처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딥러닝의 경우 이 은닉층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보통 출력 공간, 출력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벡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연습 문제를 보자면 활성함수 중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를 표현한 것인데 단점이 뭘까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계단함수의 단점이 있어서 이제 이 두 함수가 많이 사용되게 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두 활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x 값이 커지면 1, 작아지면 0 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을 보시면 이제 x 값이 0 근처일 때만 요 변화에 따라서 y 값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함수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부분은 평평하고 이 가운데에서만 급격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드로부터 계산된 우리가 웨이티드 썸을 계산했을 때 뭐 요쪽 혹은 요쪽에 있는 값이 계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조금 뭐 웨이티드 썸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커졌다 혹은 조금 더 작아졌다 해도 이 전체적인 이 y 값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 식으로 계산된 값이 변화해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변수 학습이 비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또 요즘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게 s가 바뀌는 만큼 같이 y값도 변화하는 렐로 함수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성함수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해보자면, 인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활성함수로는 뭐 계단함수,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렐로 같은 것들이 있고, 초반에 퍼셉트로는 계단함수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초기 다층 퍼셉트로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했지만, 뭐 오늘날은 이제 렐로가 기본적인 활성함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층 퍼셉트로는 입력된 특징 벡터를 출력 벡터로 매핑하는 합성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핑되는 새로운 벡터를 새로운 특징 공간으로 변환했다라고 해서 이제 특징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